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저께랑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자, 어제 미 증시가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디커플링된 모습으로, 자, 중국 증시랑 같이 강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중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제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위아래로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빠질지 위로 갈지 모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특이점들을 보면 달러 약세가 커지면서 지금 한 3일인가 4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일인가 4일인가 외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트리거는 자, 인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인텔 이슈가 있은 다음에 자, 대만에 있는 TSMC랑 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랑. 근데 우리나라 증시보다 대만 증시가 더 강하다 보니까 TSMC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대만 증시가 더 강하다기보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는 이제 돌아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자, 지수단에서 이제 뭐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하다 보니까 TSMC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TSMC가 이게 좀 과열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대만 증시도 보면 지금 전 세계 시총에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TSMC가. 과연 TSMC가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너무 미래 가치를 지금 반영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인텔에서 무슨 7나노인가 뭔가 뭐 그거를 뭐 수준가 뭐 주문을 받았던 거를 생산을 못할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할 것 같아서 뭐 삼성전자든 TSMC에다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뭐 6년 만에 사상 최대냐 하면서 1조 3천억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뭐 70%인가 90%인가를 다 삼성전자에 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보니까 아까 2,500억인가 살 때 외인이 2,800억인가를 갖다 팔고 삼성전자를 2,800억인가를 샀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2,500억을 매수 찍혔다는 거는 삼성전자 말고는 파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쏠림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인들은 지금 지수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 잡혔을 때 왜곡은 지수의 왜곡은 이제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이고, 또 왜냐면은 왜곡 흐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외감이라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쏠림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면 자,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요. 일반 뭐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대부분 자금들은 이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이 쏠리는 쪽에 올라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버블로 가고 한쪽은 침체로 가고 이런 양극 환상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특히 위험한 이제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밸류가 부담인 기업들은 자, 폭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NC소프트 같은 기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확 꺾이는 흐름들이 보이죠. 오늘도 보니까 셀트리온 자, 꺾이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받쳐주는 듯한 모습이고, 뭐 대부분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뭔가 급등을 했던 기업들, 또 코로나 테마주들은 지금 흐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변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황을 정리를 해보면 어저께 저희는 과열 신호가 나와서 코스피는 계속 과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과열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17% 현금 사인을 드렸어요. 자, 이 현금 사인은 항상 지금 시장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사인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현금을 더 만들고 덜 만들고는 이제 회원분들의 이제 몫인 거고, 자, 현금을 만약에 덜 만들었는데 시장이 빠진다, 그럼 견디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을 더 만들었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밸류에 맞춰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야 밸류 부담이 생긴 구간에서 현금을 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그 17% 이거 현금이냐, 11% 이게 현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 밸류단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해서 리딩할 때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회원 방송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장 밸류를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열이 더입혀있고 버블이 더입혀있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10% 정도 버블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7%를 더 만들어놔. 10%가 한 12% 정도.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정도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정 밸류에서 자 12% 정도 오버 밸류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5%는 9월달에 이제 뭐 공매도 이슈라든가 그 뭐 12월달에 양도세 이슈들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가 12% 정도 비싸다라는 거죠. 전체를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러면 그 중에는 뭐 싼 기업들도 있을 거고 비싼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 평균을 봤을 때 12% 정도 비싸기 때문에 현금 대응을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요거보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더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더 비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준을 잡을 때 자,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금 대응을 하고 사인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6월달에도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하루에 7%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찔끔찔끔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격을 주면서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장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이탈이 나와서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노이즈 요인은 자, 지금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노이즈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9월에는 자, 공매도 이슈가 있고요.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무엇이냐,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근데 이게 이제 3억으로 내려가고 뭐고 하면 11월 달부터는 또 이제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11월에 보면 자, 미국에 이제 대선 이슈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요거 때문에 중국이랑 지금 파이트를 하려고 자꾸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찔끔찔끔. 경제적인 이제 제재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미국이 더 죽겠으니까 지금 중국보다 미국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는 제재하기가 힘든데, 이게 예를 들어 중국을 계속 이렇게 까다가 중국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딱 해버린다. 물론 중국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가 중국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근데 만만해지면 이제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해는 일단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여주고, 또 코로나 이슈가 이게 하반기로 가면 다시 재확산의 가능성들이 또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신이라든가 뭔가 치료제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고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이게 과연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확률들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가,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내년 1월, 2월 달에 12월부터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막 세게 뻗어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양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경제 회복이라는 것들은 보여지는 게, 자, 원자재라든가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반등이 나왔어요. 자, 바닥은 잡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도 다시 추세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처럼의 큰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락 조정이 진짜 상승 추세 전에 마지막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월부터 보면 자, 코로나 때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하고 이제 7월까지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위치가. 자, 여기에서 이제 들어주느냐 밑으로 내려가 주느냐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래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가 그냥 예를 들어 단기 충격이 한번 나온다 그래도 다시 회복해주고 충격이 나와도 회복해주고 올라가면 밀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폭발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대응을 지금은 너무 많이 하기도 그리고 아예 안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할 때 타이밍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타이밍을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매매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트라는 걸 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밍을 재게 되거든요. 차트라는 데 연동이 되면 매도 신호가 자꾸 보여요. 그럼 어때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밍을 자꾸 재면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200%, 500%, 1000% 수익은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매도 포지션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재다 보면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래서 최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원분들한테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간의 변동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자,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이제 이건 정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든지 간에 뭐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이 예를 들어 꼬이면 어떻게 돼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버틸라 그러면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 되겠죠. 몰빵으로는 절대 버티는 것도 안 되고 버티면 안 됩니다. 몰빵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하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몰빵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매매밖에 못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해서 뭔가 포지션이 꼬이면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항상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빠진다. 그럼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던 간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안에 다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익이 쌓여요.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면서 시장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걸 경험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 자, 일단 대충 시황은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밸류 체크를 해서 그 시장 밸류에 맞춰서 자, 현금 대응도 하고 주식 대응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생각하는 밸류라는 게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회원분들한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자기의 생각과 대입을 해보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 7월 29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테마 흐름은 다르지만 움직이는 모습은 같다. 자, 건설주들이 지금 저평가 기업들이 널려 있는데요. 지금 뭔가 추세를 타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림건설 103%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 언택트. 최근에는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거의 다 이런 것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바이오. 그쵸? 사람들 시선이 여기에서 몰려있을 때 꾸물꾸물 그리면서 울려오는 게 지금 건설 섹터란 말이에요. 테마도 붙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동들이 안 나오고 테마 흐름이 크게 확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테마 흐름이 확장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보이고 하면 이제 마케팅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해요.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죠. 우리 포지션은 항상 그래요. 대중이랑 반대로 한다. 대중이 가치주들 안 보면 가치주들 모아가면 돼요. 대주등이 성장주들 안 보면 성장주들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 대응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가치 판단을 해서 골고루 편입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내 차례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은 사실 매도 사인이 안 나간 기업입니다. 저축과 연습님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림건설하고 범양건영 두 종목 수익 인증 해주셨네요. 수익 감사드리고 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매도 복리계좌로 자 이렇게 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요. 자, 이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은 매도 사인이 안 나간 이유가 있죠. 저는 굉장히 많이 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안 나간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 인증 해주신 종목들 보면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어때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주주가 팔았는데 자, 밸류가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100% 가면 줄여놓고 기분이 좀 더러우니까 대주주가 팔아먹고 뭐고 해서 그리고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오늘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IS 동서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종 무슨 테마로 붙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경상도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움직이려는 뭐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자 이 테마가 딱 붙었을 때 밸류를 봤는데 이 밸류가 매력이 있다. 그럼 눌림에 잡아도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보는 테마의 기준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밸류 매력이 없다. 그러면 후발주도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IS 동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기업은 이제 폐기물 기업들을 인수하고 하면서 자 폐기물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 폐기물 기업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고 태영건설이라는 기업은 보면 자 똑같이 폐기물 이슈인데 자 자회사를 이제 상장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거예요. 기업 분할을 하든지 뭐 IPO를 하든지 아무튼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거고. 자, 밸류 매력이 다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슈만 다르게 붙여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이슈가 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좋은 기업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업들 중에 이렇게 수익을 줘서 자,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간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이거를 우리가 여러 종목을 담고 분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이제 수익 구간을 주는 기업들은 챙겨가면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죠. 그리고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 오게 되면 섹터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비싼 거 팔아서 싼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자, 성장 섹터가 움직일 때 자, 여기서 탑픽은 IT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밸류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IT 비중을 많이 갖고 갈 거다. 자, IT에 연결되는 섹터군들 제일 강하죠. 자, 가치주 섹터에서는 자, 건설 섹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섹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쫙쫙쫙.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섬유의복 등등등 있겠죠. 자, 건설 섹터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밸류가 가장 빨리 움직여서 그래요. 밸류 매력이 가장 좋아서 그렇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입혀져서 언제부터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가치 판단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해놓게 되면 섹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의 차례가 항상 돌아가면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중을 관련해서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시장이 좋을 때 돌아가면서 수익 종목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파악할 종목들이 나오고
자, 어떤 종목들을 팔아가면 다시 새로 살 종목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분산해서 자금을 굴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리도 입혀주고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자기가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준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자, 100% 수익 구간 이런 기준을 놓고 일정금이라는 기준을 놓고 대응을 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건설 섹터는 지금 소문도 많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절대 저평가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투자 기회가 아직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면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을 보면 우리가 과거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 포지션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림건설이 2000년도에 보면 닷컴 버블이 꺼졌습니다. 1999년도에 빵 하고 꺼졌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 다음에 2001년도에 9.11 테러,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이 있고 9.11 테러,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때 당시에는 이게 3차 세계대전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는데, 지금 4차야 3차야? 3차 맞지? 아무튼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는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물가는 미리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과거 흐름을 왜 보자 그러냐면 이때랑 지금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자, 물가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움직이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저금 내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확연하게 보여져요. 신호를 주고 있는 게 금입니다. 자, 금이 움직이고 있고, 자, 구린이, 은인이 등등등 해서 요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제조업 지수도 지금 코로나 폭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PMI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물가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죠. 자, 돈을 풀다 보면 결국 돈을 잠그는 기간이 와요. 돈을 잠그는 구간이 오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화폐는 정말 빠르게 똥값이 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부채라든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걸 올리게 되면 부실이 털려요. 부채가 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망하고 부실이 털리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는 안 털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다 감당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터지면서 2008년도처럼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물가가 처음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경제가 꾸준히 좋아요. 그러다 이제 시장이 버블로 가고 버블 논리가 좀 입혀지고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것 같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규제가 들어와요. 금융시장에도 정부에서의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금융위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2000년도 이후랑 지금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자, 코로나라는 이슈로 닷컴 버블 때는 지금보다 훨씬 무식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100배, 300배씩 간 거고, 지금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여기에서 더 갈지 어쩔지는 몰라요. 여기서 더 가고 뭐 가고 하면 닷컴 버블 때처럼 50배, 100배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이 20배, 30배 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죽은 다음에는 가치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 흐름을 보면 제일 강했던 건 건설 섹터였고요. 건설 섹터, 금융 섹터가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조선, 등등등. 요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다. 에너지. 지금 보면 어때요? 에너지는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로 바뀌었고, 자, 조선, 건설, 금융, 철강. 자, 금융에는 핀테크가 붙어 있고,
철강은 지금 최근에 보면 자, 철강은 일단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가지 지금 인프라 투자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금융은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조선 쪽도 보니까 무슨 카타르니 어쩌니 얘가 분위기 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수주마리가 늘어가고 합병 뭐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세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IT하고 바이오만 보고 있지만, 이때도 닷컴 버블이 꺼질 때 닷컴은 뭐였어요? IT였죠. 지금은 어때요? IT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 금융, 철강, 조선 여기에서 대장이 IT로 바뀐 거죠. IT도 이제 가치주 측면으로 들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도 입혀있지만 밸류가 체크가 되잖아요. 닷컴 버블 때는 밸류가 체크가 안 됐단 말이에요. IT 기업들이. 지금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바이오, 지금 바이오가 1999년도 IT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기대감으로. 1999년도에는 인터넷이 처음 열리던 시기였으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정복할 거다. 물론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어요. 근데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접근을 하다 보니까, 버블이 뭐 어마무시하게 입혀졌으니까 당연히 터지는 거고. 헬스케어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계속 좋을 거다. 누구나 다 알죠. 자, 신약이라든가 무슨 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자,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근데 그거는 10년, 20년 후의 얘기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 버블이 한번 꺼지게 되면 흐름이 완전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부분에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당시 2004년부터 자, 2003년, 2001년까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전쟁 리스크였어요. 지금도 또 비슷해요. 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이랑 무슨 뭐 이란이란다. 인도랑 또 무슨 뭐 갑자기 격투기 선수랑 무슨 뭐 국경 분쟁에서 뭐 쌈박질하고, 홍콩이랑 뭐 쌈박질하고, 한국은 북한이랑 또 뭐가 있고. 그쵸? 이때도 보면, 이때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가가 폭발하는 트리거가 됐어요. 자, 미국이 지금 보면 달러가 계속 약세죠. 자, 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달러 약세가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그럼 달러가 지금까지는 기축통화니까 달러 수요를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미사일 하나 던지면 돼요, 어디다가. 그러면은 달러는 바로 강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것도 전쟁이라는 리스크라는 게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가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쫄지 말아야 된다고요. 한국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진짜 뭐 그렇게 된다 그래도, 뭐 북한에서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람잡이하고 뭐하고 해도, 쫄지 말아야 된다고. 왜? 전쟁 나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안 죽고 살아남아 남아있으면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그렇게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진행되고 뭐 한 다음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버블을 향해 달려갈 때,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전에는 사모였죠. 사모라는 기업이 5,300%를 상승했습니다. 자, 닷컴 버블 때 IT만 버블이 입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 철강, 금융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버블이 입혀졌어요. 버블이 입혀진 다음에 어때요? 자, IT 닷컴 버블이 입혀진 다음에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닷컴 버블이 입혀졌다가 꺼진 다음에 닷컴 버블이 입혀졌다 꺼진 다음에 자, 20년 쉬었어요. 그쵸? 자, 이거 20년 쉰 거는 중간에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 다 코스피로 이동해갖고 20년 쉰 거고, 사실 이렇게 20년까지 쉬는 건 말이 안,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가치주 이거 입혀진 다음에 몇 년 쉬었어요? 지금 보면 이때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10년에서 20년 쉬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가리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가리 드는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밸류 체크를 딱 해보면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가 한 14만원 정도 보이셔요. 근데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분식회계가 아니면 이렇게 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3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7만원에 팔자. 그래가지고 매도 사인이 안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가 연수님은 뭐 현금을 만들 필요가 있었든지 아니면
이제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심리적으로 힘들든지 해가지고 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종목은 이제 매도 없이 끌고 가자라고 이제 사인을 드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 야, 2007년도에 있는 버블을, 자, 2008년도부터, 자, 10년, 뭐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8년 정도 지나면, 또 10년이죠. 그러면 이 8년이 지나기 전에 요 자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겠네. 자, 건설기업들은 왜 외면받을까요? 왜 외면받을까요? 이게 만약에 건설기업들이 또 8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14만원 가고 대림건설이라는 기업이 20만원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또 이제 지금 신풍제약 따라다니는 것처럼 뉴스에서 맨날 마케팅 엄청 해주고 한다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항상 선취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좋은 기회는 안 움직일 때예요. 주가가 움직일 때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게 입혀지면 보세요. 버블이라는 게 입혀진다 어떻게 했어요? 95% 빠졌죠. 제가 신풍제가 이만큼 빠질 거라 그러잖아요. 신라젠도 이렇게 빠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90% 이상 빠질 거는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90% 이상 빠질 수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이게 예를 들어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100%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나고 이게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나고 요렇게 될 건데 2008년도에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2008년 이렇게 된 다음에 지나고 이게 여기가 있을 거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맞잖아요. 투자를 할 거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소외주들을 좋아야 되고 내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를 견딜 줄 알고 즐겨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가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건설 섹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현재 붙고 있는 테마를 슬슬 막 붙이고 있어요. 테마는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모멘텀, 기대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뭔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테마 흐름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꼬시기예요, 꼬시기. 뭔가 분위기 만드는 거잖아요. 센티멘탈 막 만들어가지고 서로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라는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돈이 몰리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랑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어요. 심리랑도. 경제라는 건 심리랑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있는데 기준을 이거를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야 주가는 심리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심리는 굉장히 변화무쌍해가지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는 심리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습니다. 인간의 심리보다. 그렇다 보니까 왜곡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아요. 근데 주가는 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자, 화폐를 예를 들어 수수료 같은 거 안 입히고 뭐 달러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처럼 이렇게 그런 플랫폼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변동성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시장 특성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간 자, 그래서 현재 붙고 있는 테마 흐름과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섹터에서 지금 붙고 있는 게 뭐냐면 수도 이전 테마가 붙고 있습니다. 세종시, 경상도 기업들이 막 움직이려고 막 사학가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야,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테마가 만약에 수도를 서울에서 이전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 테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랑 이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도를 진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수도를 진짜 이전한다 그러면 경상도 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어때요? 인프라가 더 깔리겠죠. 잠깐만, 세종시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아니에요? 세종이?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래서 지방 무슨 건설회사들이 뭔가 이 테마 흐름이 붙는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대감이라는 거 어때요? 항상 버블을 놨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린 뉴딜 테마도 뭐예요? 자,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자,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빠지겠어. 그래서 최근에 이걸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 있잖아요.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태양광 단지를 건설을 했니, 풍력 단지를 건설했니 해갖고, 뭔가 이슈가 붙었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도 적정가치 산출해보면 굉장히 싸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적정가치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또 범양건영이나 이런 기업처럼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먹는다거나 그런 상황들, 그런 이슈들만, 블록딜 이슈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적정가치 수준의 절반 수준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들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공급 문제가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막 급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으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지금 세금을 이빨 때리고 있죠. 자, 돈도 풀었겠다. 돈을 풀었어.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는데 이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기도 깝깝한데, 자, 지금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부동산이라고. 자, 부동산의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 세금 뜯어먹기 좋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벌금 때리는 거지. 야, 니네 이제 수익 좀 냈으니까 그거, 나라에다 좀 뱉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시위도 하려고 그러고 찬반 여론이 갈려가지고, 지금,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죠. 자, 이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자, 세금이나 요런 부분들보다, 다른 걸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이게 쥐값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투기 수요 이런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막 논리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사람들이 불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쉽게 안 잡히는 거죠.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부동산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이제 버블에 들어가고 하면 부동산은 이제 부채 자산이니까 이게 터지면 그냥 다 죽는 거잖아, 이거. 이런 거 지금 부동산이 만약에 터져갖고 대출 같은 게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가계부채가 터지면 지금 1500조에서 한 2000조 가까이 될 거야, 아마.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면 그거 회복하려면 한 20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자, 보니까, 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린벨트 풀까? 했다가, 아니야, 야, 우리 재건축을 하자, 그냥. 그래서 30층 아파트 50층까지 올려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용적률 올려줘. 요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아파트 짓는 있잖아요, 이런 거. 야, 30층 지었고 50층 지으면 일단 더 남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들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슈가 붙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자본 이슈가 있죠. 자, 갖고 있는 돈으로 인수합병하고, 자, 갖고 있는 자회사 기업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재평가를 받겠다. 이런 것들은 다 주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움직임들이 다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름은 다 다른데 어때요?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자,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테마 이름만 다르게 갖고 같이 움직이냐 이거죠. 이거는 야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슬슬 수급이 들어오려고 마케팅을 하는 세력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추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자,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키워드가 많이 잡히고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아직 먼 얘기다. 5G 깔리고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뭐하고 해야 이제 사물이랑 다 연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슬슬 이제 이 관련된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시되고 막 나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기가진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건설 기업 없이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건설 기업들 없이는 이게 구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설 회사들도 이 모멘텀을 잡기 위한 뭐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구글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이런 데들이 미래도시 구축을 지금 해가지고 막 땅도 사고 막 구글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허가 기다리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요타도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또 이런 거 막 청사진 막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하면 얘네들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도요타든 뭐 이런 데들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설계하겠죠. 설계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어디다 수주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건설기업들이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쌓여갈 수 있는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물론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건설기업들이 뭐라고 있나를 보면, 자, 현대로보틱스하고 현대건설하고 건설 현장 자동화 로봇을 공동 개발하겠다 하고 뭐 발표가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발표가 돼 있다는 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슬슬 보여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자, 무인 자동화 건설 현장을 만드는데 일단은 토목 부분까지만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띄워가지고 뭐 와이파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 이걸 해가지고 드론을 띄운 다음에 드론이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걸 가져다가 예를 들어 굴삭기 있으면 야, 너 여기 가서 땅 파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드론이 자동으로 이제 원격으로 하는 거죠. 원격으로. 그럼 드론이 이제 굴삭기가 자율주행 뭐 그런 거 입혀가지고 굴삭기가 지가 스스로 가갖고 여기서 이제 땅 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범 사업 해가지고 어디 지역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도 보면 돌멩이 쌓고 뭐하고 하는 게 조적이라 그러고, 뭐 빌라 기본이 지으면 밖에다 대리석 붙이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기술 개발은 다 될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지.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4차 산업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기업들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쉽게 망하고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다 뉴스에 다 뜬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떤 회사들이 잘할까? 이런 건 지금은 모르잖아요. 어떤 기업이 잘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 숫자로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건설기업들은 다 숫자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야, 적정 가치가 14만원을 보여지는데 자, 주가가 3만원이야. 자, 14,000원, 막 15,000원, 2만원 막 이때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보시면 자, 저축가연수님도 보시면 자, 14,700원 매수가에 3만원 매도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다고. 자, 눌릴 때마다 계속 추천을 드리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야, 그때는 진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이슈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슈들이 여기 가면 터진다고요. 이슈들이 여기 딱 가면 주가가 뭐 이렇게 7만원, 14만원 이렇게 가면 이슈들이 여기서 터진다고요. 그 이슈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쪽에 시선을 자꾸 두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잡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건설기업들이 지금 저평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이슈가 붙지 않은 저평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좀 붙은 기업들은 좀 올라왔고,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용적률 이야기 나오고 뭐고 하면서 아직 뭐 뉴스는 없는데, 이게 대림산업의 자회사인데 고려개발이랑 최근에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뭐 사업이 있는데 디벨로퍼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디벨로퍼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대림산업 요쪽에서. 그래서 요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뭐하고 하면, 이제 평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평수가 있으면 이게 27평짜리를 뭐 30평으로 바꾸면, 자, 이게 뭐 2억 얼마면 이건 3억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을 해서 자 27평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갖고 30평으로 실평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뭐 디벨로퍼라는 뭐 그런 뭐 기술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은 똑같이 집 지어놓고 자 2억 받을 거냐 3억 받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용적률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저런 이슈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기업들 세부 내용들을 쫙 찢어보면 야 이거 돈 될 만 하겠는데? 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든가,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넓은데 이걸 매각을 한대. 그래갖고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10%를 늘려준대. 그럼 주가 빵 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가지 이슈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산주들이라든가 가치주들도 포트의 일정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떠도는 언택트나 바이오처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다 하면은 저는 또 안 좋은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데 너무 대중의 시선을 따라가려 하지 말자. 이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대중의 시선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인간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중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걸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틀린 것 같거든. 대중이 이렇다 그러는데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야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그걸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성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간단해요. 관심이 몰리면 어때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관심이 몰리면. 그럼 비싼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싼 거죠. 자, 그러면 싼 거를 골고루 사놓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흘리는 게 돈이 될까요? 비싼 걸 사서 더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돈이 될까요? 당연히 싼 걸 사서 비쌀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심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이거를 심리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하면서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도 그리고 항상 역발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성과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오늘은 좀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무튼간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